안녕하십니까. 14과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 통과 의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과 의례는 무엇입니까? 예, 통과 의례, 관훈상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결혼 아닐까요? 베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결혼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될 네 가지 의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른이 되는 것, 성인식이라든지 결혼,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장례식, 그리고 매년 그 죽은 날을 기억하는 제례, 이렇게 관훈상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자, 252쪽이죠. 어휘 통과의례입니다. 통과의례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거쳐야 되는 의례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관혼상제입니다.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남자가 성년에 이르렀을 때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인식으로 바뀌었고요. 혼례, 결혼입니다.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지키는 모든 예절을 상례라고 하고요. 제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해서 매년 그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우리가 제례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생일 관련 어휘예요. 자, 우리 특별한 생일들이 많은데 태어난 지 100일이 됐으면 100일.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한 살 생일을 돌이라고 합니다. 요즘 100일은 많이 안 챙기는데 돌은 돌잔치를 가끔 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좀 빨라지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이 돌잔치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 돌떡을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환갑은 몇 살? 61살입니다. 만으로 60살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61살, 61살이 되었을 때, 61세가 되었을 때 하는 생일이 환갑이고요. 칠수는 이 순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7 곱하기 10이니까 70살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팔수는 또 80살이고요. 90살은 9순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옛날에는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0살까지 살았으면 와, 정말 장수하셨다. 이제 70살이면 정말 장수하셨다. 8수님은 정말 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다. 그래서 축하의 뜻으로 특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혼례는 이제 먼저 혼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결혼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남편의 혼인한 남동생을 부를 때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서방님 많이 나오는데요. 남편을 부를 때도 서방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남편의 동생을 얘기할 때 서방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어때요? 손님들이 많이 오죠? 손님들을 하객이라고 해요. 객은 손님과 하는 축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보통 뭘 가지고 갑니까? 돈, 그쵸? 머니해도 머니가 좋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이 돈은 우리가 축하하는 뜻의 돈이기 때문에 축의금, 너무 어렵게 축의금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축의금 이렇게 읽어요. 축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례는 뭐예요? 술입니까? 아니죠. 주례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신랑 신부가 필요하지만 그 신랑 신부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필요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례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주례는 나이가 많은 어른, 그래서 아니면 보통은 학교를 다녔으면 대학교의 선생님,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주례를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례를 보다라고 이렇게 동사는 보다를 씁니다. 자, 나중에 결혼할 때 대학원 지도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슬픈 장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례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요즘은 집에서 하지 않고 큰 병원 옆에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먼저 고인은 사람이 어떤 사람 돌아가신 분, 고인이라고 합니다. 고인에게 2번 절하고 나서, 절할 때는 이렇게 절을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겐 1번, 죽은 사람에겐 2번 이렇게 합니다. 2번 절하고 나서 상주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아들이 있으면 첫 번째 아들이 그 장례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주라고요. 만약에 형제가 죽었을 때는 손 위에 사람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첫째 아들이 상주를 합니다. 뭐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 뭐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하고요. 그래서 상주에게 1번 절한다. 그래서 고인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앞에서 2번 절하고, 보통 이제 상주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1번 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그 시신이라고 해요. 죽은 몸을 이제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장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어요. 그 다음에 화장한다는 것은 불로 이렇게 시신을 태우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매장하는 대신 화장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굉장히 좁죠. 그래서 모두 다 매장을 하면 어때요? 온 나라가 다 무덤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요즘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장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결혼식에 갈 때는 어떤 돈입니까? 축의금 가져간다고 했죠.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축의금 가져가면 안 되고 똑같은 돈이지만 조의금을 가져갑니다. 아니면 부의금이라고 해서 봉투에도 이렇게 부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 조문객, 아까는 하객이라고 했는데 결혼식에서는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문객이에요. 하얀색 봉투에 조의금을 넣어서 가져갑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은 하얀색 봉투에 넣어서 자기 이름을 뒤에 써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사가 있어요. 오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하고 차례 관련 어휘인데요. 자, 먼저 차례를 지내다. 우리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 돌아가신 날에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요. 차례는 언제? 한국에서는 설과 추석 아침. 제사는 보통 밤에 합니다. 한밤중에 하는데 그 차례는 똑같은 의식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침에 차례를 지냅니다. 자, 그래서 차례를 지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지막 단어 성묘입니다. 여기서 묘는 아까 나온 무덤, 묘지, 돌아가신 분 매장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쉬고 계시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묘인데요. 그 묘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바로 성묘라고 합니다. 추석 전에 부모님과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성묘 가면 거기에 음식을 또 마련을 해요.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무덤이 좀 잡초가 많이 나서 풀도 좀 뽑아주고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봅니다. 그래서 바로 성묘라고 합니다. 자, 단어가 좀 많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개 중요한 단어를 골라서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Vâng, và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vừa học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매장하다, 화장하다. Ở Việt Nam thường khi mà người chết á, thì chôn xuống đất, nhưng mà gần đây thì tình trạng hỏa táng ngày càng tăng dần lên. 베트남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데 최근에 화장하는 일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객 là khách, để đón khách đến lễ cưới. Chúng tôi đã chuẩn bị từ mấy tháng trước. 결혼식에 찾아올 하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자, 책의 254쪽 보십시오. 자, 오늘은 뭐뭐뭐뭐 한다면서요 라는 문법이에요. 자,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은 1월에도 눈이 많이 내리고 엄청나게 춥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네, 춥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들은 얘기를 다시 확인할 때 우리가 춥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워크숍에 참석 못 하신다면서요. 네,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 아버님께서 환갑이시거든요. 61살 생일이시군요. 자, 그래서 워크숍에 참석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다면서요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다면서요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반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춥다며, 다면서요를 좀 더 짧게 다며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워크숍에 참석 못한다면서 면서로도 쓸 수 있고 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말할 때는 이 두 개 다 뜻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법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자, 보면 우리가 다지오라는 게 있는데요. 예, 다지오. 네. 네. 라는 문법이 있어요. 다지오라는 문법이 있어요. 자, 이것하고도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흐엉씨라면서요. 명사는 이렇게 이라면서를 쓰는데요. 흐엉씨라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에서 배운 것으로 바꿔서 써도 뜻이 비슷해요. 여기서도 루엔의 할아버님께서 한국 사람이라며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지 이렇게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면서하고 다지오를 바꿔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민수씨, 지금 민수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봄에 결혼한다면서요? 는 맞아요. 민수씨 누가? 민수씨가. 민수씨, 예, 당신이 네가 이번 봄에 결혼한다면서요? 이렇게 다면서요는 그 이야기를 듣는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씨 이번 봄에 결혼한다지요?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예, 이렇게 내가, 당신이 이렇게 쓸 때는 뭐뭐 한다지요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2인칭에는 다지요를 쓸 수가 없고, 이 경우는 항상 다면서만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지요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건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어쨌든 들은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점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이해되셨죠?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Vâng, các bạn hiểu ý nghĩa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luyện đặt câu các bạn nhé. Nghe nói là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ã có giao lưu từ khoảng 900 năm trước. Mình nghe ai đó nói xong mình hỏi lại ha. 한국과 베트남은 약 90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면서요? Mình hỏi lại để kiểm tra lại. Nghe nói ở Hàn Quốc việc hút thuốc trước mặt người lớn là một hành động vô lễ.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라면서요? Vâng. Và chúng ta có thể chúng ta có thể là nghe một cái lời nào đó xong chúng ta hỏi lại một người khác, kiểm tra, và chúng ta dù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네. 자, 이어서 무엇 하게 마련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문장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날짜는 보통 여자 쪽 집에서 정하게 마련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 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정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뭐뭐하게 마련이다,
우리 전에 7과에서 뭐뭐 하는 법이다 라는 거 배웠어요. 속담 배울 때. 그거하고 문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 쪽 집에서 정하는 법이다. 예, 근데 는 법이다 하면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당연하지만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에 도전했는데 4급을 받아서 속상해요. 정말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도 있게 마련이에요. 자, 이것은 속담이에요. 속담일 때 우리가 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예, 이때는 있게 마련이에요.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있는 법이에요. 예, 이렇게 바꿔서도 의미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는 법이에요 하면은 정말 당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일 때 우리가 는 법이에요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 마련이다 하고 는 법이다는 도대체 어떨 때 다를까요? 자, 일반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마련이다. 않는 법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않게 마련이다 보다는 않는 법이다를 쓰면 더 좋습니다. 않게 마련이다는 좀 이 문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꼭 버려야 하죠. 예,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않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예,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뜻. 즉 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가 는 법이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한국 사람들 쓸 때 개 마련이다, 는 법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뭐뭐 하는 법이다, 뭐뭐 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습니다. 의미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Vâng, và cấu trúc này cũng vậy, chúng ta sẽ thử đặt câu các bạn nhé. Khê maranida là đương nhiên phải làm cái gì đó. Nếu sống lâu ở nước ngoài thì tự nhiên hoặc là đương nhiên phải học ngôn ngữ của quốc gia đó. Nếu không học ngôn ngữ quốc gia đó thì làm sao nói chuyện được với người dân ở đó, phải không ạ? Nó thể hiện một sự đương nhiên, đúng không ạ? 외국에서 오래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마련이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hai cấu trúc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Và cũng giống như các bài trước là về nhà các bạn nhớ là phải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và ứng dụng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Hoặc là chúng ta phải luyện như thế này,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thì chúng ta mới có thể là nhớ các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lâu và mình có thể nói tiếng Hàn giỏi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57쪽 그림 보고 말하기인데요.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한국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 대화에서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란씨,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들의 100일인데 한번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어머, 고마워요. 꼭 갈게요. 그런데 아이 100일 때는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린다면서요? 그래요. 보통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준비해서 돌리지요. 100일에는 누가 오나요? 보통 가족들이 모이게 마련이지요.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의 100일을 축하해요. 아마 민수 씨가 란 씨도 초대할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 어떤 그림이었나요? 백설기와 수수팥떡. 예, 백설기는 백설, 예, 하얀 눈이란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하얀 눈처럼 하얀 떡이에요. 맛있습니다. 수수팥떡은 거기 위에다가 빨간 팥을 올린 그 떡이 바로 수수팥떡입니다. 팥은 우리가 그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수수팥떡을 먹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들의 100일이죠. 예.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이 된 날에 100일 잔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0일을 맞은 아기는 한복을 입고 가족들은 같이 식사하며 축하한다. 이웃들에게 떡을 돌린다. 그런데 100일은 보통 요즘 가족끼리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초대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자, 란씨,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들 100일인데 한번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어머, 고마워요. 꼭 갈게요. 그런데 아이 100일 때는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돌린다면서요. 아, 이런 얘기 들었네요. 예, 돌린다면서요. 이때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돌린다지요 써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100일 때는 떡을 돌려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은 날이 있을 때 항상 이웃에게 떡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돌릴 때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막 떡을 돌리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어 줘요. 옆집에 찾아가서 여보세요. 아니요, 여보세요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100일인데 떡 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요. 보통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준비해서 돌리죠. 100일에는 누가 오나요? 예, 누가 올까요? 예, 누가 온대요? 여기서 보면 가족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통 가족이 모이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모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뜻이고요. 가족이 모여서 뭘 하나요?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식사, 밥 먹으면서 아이의 100일을 축하해요.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민수 씨가 란 씨도 초대할 거예요. 와, 보통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초대하지 않는데 특별히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좀 긴 대화지만 재밌지 않나요? 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죠. 란씨,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들의 100일인데 한번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어머, 고마워요. 꼭 갈게요. 그런데 아이 100일 때는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린다면서요? 그래요. 보통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준비해서 돌리지요. 100일에는 누가 오나요? 보통 가족들이 모이게 마련이지요.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의 100일을 축하해요. 아마 민수 씨가 란 씨도 초대할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번엔 교과서의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참석자는 가족, 친척, 친지라고 했는데 뭡니까? 지금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두 사람이 주례 사회에 따라서 결혼을 올린다. 이게 결혼 방법이죠. 결혼식이 끝나면 잔치를 벌인다. 파티를 한다. 자, 그래서 먹는 음식은 국수. 요즘에는 국수는 잘 안 먹어요. 그러면 결혼식 후에 뭘 먹습니까? 뷔페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갈비탕 이런 거 먹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국수를 먹었대요. 국수는 길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라는 뜻으로 국수를 먹였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 언제 결혼할래 대신 너 언제 국수 먹여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표현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A로 시작합니다. 제가 B로 대답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어머, 고마워요. 꼭 갈게요. 그런데 결혼식 때는 사람들에게 국수를 대접한다면서요? 결혼식에는 누가 오나요? 자, 우선 여기까지요. 대화가 좀 깁니다. 자, 란씨, 다음 주 토요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우리 동생 결혼식인데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국수 대접한다면서요? 얘기했죠. 그래요. 예전에는 국수를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통 뭐뭐 하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결혼식은 어떻게 올리나요? 와,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보통 가족, 친척, 친지들이 모이게 마련이죠. 모이기 마련이죠. 모이는 법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요즘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주례 사회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란씨 초대하고 싶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친구들하고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궁금했던 거, 이런 음식들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까 말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Vâng,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sang bài đọc hiểu các bạn nhé.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số 2 trang 261. Bài viết về một cái tiệc mừng thọ 60 tuổi.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만으로 60세가 되면 큰 잔치를 열었다. 예로부터, có nghĩa là 옛날 ngày xưa. 예부터 từ hồi xưa, từ ngàn xa xưa. 한국에서는 만으로 là thường là giống như mình nói tuổi Tây á, có nghĩa là cái tuổi mà đúng tuổi chứ không phải là sinh ra mới vừa lọt lòng mẹ là 1 tuổi, mà là phải hết đúng 1 năm thì mới là 1 tuổi á. 만으로 60세가 되면 큰 잔치를 열었다. Các bạn nhớ là mở tiệc, giống như tiếng Việt mình cũng nói là mở tiệc. 큰 잔치를 열었다, mở một cái tiệc rất là lớn. 오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vào cái thời mà không có sống lâu được, thì 60세까지 산다는 것은, cái việc mà sống đến 60 tuổi là 축복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Vì cái thời mà không có sống lâu á, thì những người nào mà sống được 60 tuổi á, là cái việc đáng là chúc phúc, đáng được chúc phúc. 환갑이란 환갑 nghĩa là gì? 60번째 생일을 일컫는 말로서, là cái 환갑 nghĩa là gì? Nghĩa là cái từ để mà chỉ cái sinh nhật lần thứ 60. 이날에는 가족, 친척 및 친지를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환갑 잔치라고 한다. 환갑 có nghĩa là ví dụ như mình là tuổi Giáp Ngọ đi chẳng hạn, thì 60 năm sau nó sẽ quay về đúng cái tuổi Giáp Ngọ. Bởi vậy nên là gọi là Hoàng Giáp, quay lại con giáp của mình á, nên người ta gọi là 환갑 잔치, là cái tiệc mừng thọ 60 tuổi. 환갑이 되면, đến cái ngày mừng thọ 60 tuổi á, thì 자식들은 부모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đến ngày mừng thọ 60 tuổi thì con cái sẽ mặc quần áo đẹp, quần áo tốt, vải tốt, đẹp cho bố mẹ.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후 절을 올린다. Và sau mặc quần áo đẹp cho bố mẹ xong rồi, 정성껏 là chuẩn bị với tất cả lòng thành tâm, chuẩn bị thức ăn ngon với tất cả lòng thành tâm. Sau đó rồi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린다 là lại bố mẹ. 그동안 잘 기르다 là nuôi. 잘 길러주셔서 고맙다는 뜻과 함께 앞으로, có nghĩa là cái việc mà lạy như thế á, là cảm ơn mẹ, với cái nghĩa là cảm ơn bố mẹ đã nuôi trong suốt thời gian qua, cũng như là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천수를 누리고, 천수 là thiên mạng, là một cái 누리다, 천수를 누리다 là hưởng hết cái thiên mạng. Ví dụ như là người phương Đông mình thì nghĩ là cái mạng của mình là do trời xếp đặt. Ví dụ như mình có thể sống được 70 tuổi thì sẽ sống được 70 tuổi. Còn có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mà bất khả kháng, họ bị đoạn mạng, chết giữa chưa đến lúc mà hết cái thiên mạng, như là 천수를 누리다 nghĩa là sống hết, hưởng hết cái thiên mạng. 만수무강하시라는 뜻으로 수를 올린다. 만수무강 là vạn thọ vô cương, sống khỏe và sống lâu. 수를 올린다. Và với cái nghĩa là
cảm ơn nè, thứ hai nữa là chúc bố mẹ là sống khỏe, sống lâu và sống hết cái hưởng hết cái thiên mạng của mình. 최근 한국에서는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ở Hàn Quốc 환갑에 부모님을 위해 잔치를 마련해드리는 대신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thay vào cái việc vào cái ngày lễ, vào cái ngày mà thọ 60 á, thì thay vì là chuẩn bị tiệc cho bố mẹ đó th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늘었다. Thì người ta sẽ mua vé tour cho bố mẹ đi du lịch. 생활 수준의 향상 là sự tăng dần, cuộc sống được tốt lên á. 의학 기술의 발달로 và cái sự cùng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cái công nghệ về y học. 예전과는 달리, do nên đó là khác với trước đây. 60세까지 산다는 것이, cái việc mà sống đến 60 tuổi á, 이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뭐뭐 아니다 là không cái gì đó lắm. Ví dụ như l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là cái việc không khó lắm. Hoặc là khi mà chúng ta dùng 그다지 với lại sau đó là một cái thể phủ định thì mình không gì lắm. 이를 기념하는 의미가 약해진 탓이다. Vì do là cái công nghệ, cái đời sống nó cũng được nâng cao, cũng như là cái về y học nó cũng, công nghệ về y học nó cũng phát triển, nên là cái việc sống đến 60 tuổi á, thì không có khó lắm. Do vậy nên là để kỷ niệm cái ngày này, cái ý nghĩa mà kỷ niệm cái ngày này nó càng bị giảm đi. 부모님 중에는 trong bố và mẹ 잔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보내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Trong số ba mẹ lại không những là cái việc mà mở tiệc, mà còn cái việc cho đi du lịch cũng không có thích nữa, không thích cái việc cho đi du lịch nữa. 아직은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Vì họ nghĩ là họ vẫn còn rất là trẻ nên là không có thích cái việc mà tổ chức linh đình khi được 60 tuổi như vậy.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cái tiệc gọi là 환갑, là hoàng giáp, tiệc kỷ niệm 60 năm ngày sinh, nghĩa là kỷ niệm cái ngày sinh nhật 60 năm, hay là mình còn gọi là cái ngày mừng thọ 60 tuổi của người Hàn Quốc. Nhưng mà gần đây thì người ta đang có mục tiêu là phải sống đến 100 tuổi, do vậy nên là cái tiệc này dần dần nó bị mất đi. Có những trường hợp là thay vào đó là người ta cho bố mẹ đi du lịch, nhưng mà cái việc đó người già cũng không thích nữa vì họ nghĩ là họ còn trẻ.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bài đọc liên quan đến 환갑 잔치 của Hàn Quốc. 자, 이어서 265조 글쓰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를 쓰는데요. 장례 문화에 대한 글을 씁니다. 자, 한국에서 또 장례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한국의 장례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선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례식이 끝난 후 장사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장례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장소에 가본 적이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의 바르게 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한국의 장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례는 집안 살림의 형편이나 형편,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사회적 지위,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을 치른다. 장례를 치르다, 이렇게 하죠. 자, 보통은 3일장 치릅니다. 뭐 많이 바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 3일 정도
슬픈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일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 뭐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일 때는 9일장도 치른다고는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자, 오늘날에는 오늘날, 요즘 대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단어도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선생님이 아까 어휘 설명할 때 했고요. 상가에서는 돌아가신 분에게 예를 표하다. 예를 표하는 장소. 즉, 한국에서 인사를 하죠. 절을 하죠.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간단한 음식을 마련하여 조문객을 대접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사할 수 있는 곳,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례식이란 어떻게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장례를 치르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에 가요. 그 다음에 2번 절을 합니다. 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2번 절을 하고 나서, 자, 장례식을 주관하는 상주, 보통 돌아가신 분의 첫째 아들이라고 했죠. 1번 절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위로의 말. 위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하죠.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좀 어려운 말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처럼 외국인이 이런 말하면 참 슬프다기보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뭐 이 정도 간단한 말이지만, 쉬운 말이지만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장례식 갈 때 하얀색이나 까만색이죠. 될 수 있으면 검은색의 옷,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까만색 넥타이를 꼭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도록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인지,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시신, 돌아가신 분의 몸을 어떻게 장사 지낼 건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방법에는 이렇게 주어져 매장, 화장, 그리고 자연장이 있다. 인데요. 자연장이라는 것은 매장, 화장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후에 그 뼈가루를 잔디 밑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우리가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과거에 비해, 무엇에 비해, 보다, 이런 뜻이죠. 과거보다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최근에 그렇죠? 환경 친화적인 자연장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추세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딱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알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장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한국인의 일생, 즉 통과 의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베트남에서도 제사나 차례를 지냅니까? 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생일보다는 제사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제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한국에서 뭐 음식도 차려놓고 인사를 하는데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런 정한 제사 음식이 없고요. 특별하게 그런 정한 음식이 없지만 그날에 죽는 사람한테 좀 음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 있을 때 좋아하는 음식으로 많이 좀
제사를 음식으로 한 거죠. 아, 이렇게 제사를 중요한 문화까지 비슷하네요. 참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통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